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창업 경쟁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재점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당장 돈이 문제인데 창업 초기에 이들에게 자금을 수혈해주는 게 바로 엔젤 투자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엔젤 투자협회의 고영아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우리나라 스타트업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좀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엔젤 투자 좀 정확한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엔젤 투자는 초기 창업하는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해주고 돈뿐만 아니라 그 창업가들이 부족한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라든지 예. 이런 걸 지원해 주면서 그 창업가를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그러고요. 예. 엔젤 투자는 1920년대 뉴욕에서 음악가들이나 뭐 예술가들이 브로드웨이에서 뭔가 발표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는 그런 분들을 엔젤이라고 해가지고 그 엔젤 투자자란 말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엔젤로 부르는 그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신 한국 엔젤 투자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이런 엔젤 투자자가 많아져야지 창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7, 80%는 9명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창업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법이 대부분 빚입니다. 예. 융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나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예. 이 창업하다가 실패하면은 결국은 이분들은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업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면은 이런 젊은이들한테 투자해준 엔젤 투자자가 한 30만 명이 있어가지고 1년에 약 한 22조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고 주주로 들어가는 거죠. 주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엔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 두 번 실패한 친구들 더 선호합니다. 오히려 실패 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많은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다시 창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도 보통 한 3번은 창업해야지 성공이 이르더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엔젤 투자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엔젤 투자자가 지금 좀 늘어서 한 1,200명 정도 수준에 지금 이르렀는데요. 미국이 3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가 국력으로 따져서 15분의 1, 뭐 3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10,000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엔젤 투자자가 한 200명 수준이니까 이 엔젤 투자자를 저는 2020년까지 최소한 7, 8천 명 수준으로 늘려야겠다. 그래서 저희 엔젤 투자협회가 하는 일은 우선 엔젤 투자의 저변을 넓혀가는 일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엔젤 투자 이제 설명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 요즘 뭐 많이 얘기하는 또 벤처 캐피탈 이거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대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 VC, 벤처 투자는 투자라는 부분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엔젤 투자는 아주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엔젤 투자고 예. VC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 기업이 매출과 이익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이는 기업, 구체적으로 계량적 지표가 보이는 그런 회사에 VC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3년 내지 한 4, 5년 안에 상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분들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고요. 엔젤 투자는 이제 막 창업한 젊은이들에게 이분들은 뭐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고 성장성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저 아이디어와 기술과 열정만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를 해주는 것이 엔젤 투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엔젤 투자자는 보이는 계량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 창업하는 분들의 인성이나 또 아이디어나 또는 그 팀워크, 이 창업하는 그 팀원들의 팀워크라든지 이런 그 비계량적 지표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도가 높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열정과 패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내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이제 만들어져서 창업에 아주 작은 창업의 초기에는 엔젤 투자의 도움을 받고 이 잘 극복해 나가 성장해 나가면 벤처 캐피탈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잘 되면 상장하고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요즘 뭐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를 강조하면서 창업 또 벤처 투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서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왜 자꾸 우리가 창업과 벤처 투자를 강조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첫째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창업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들을 각국이 다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떤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대기업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조직이 비대하고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급할 게 없거든요. 현재 먹고 살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으니까 혁신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혁신은 창의력과 상상력밖에 없는 이런 막 창업한 기업들은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으면은 뭐 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혁신을 이뤄내서 만들어내면은 이것을 대기업들이 그것을 제값을 주고 M&A를 해가지고 대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태워서 그 대기업들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다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가 이 창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라는 게 모방 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팔로워. 패스트 팔로워 역할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섬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창조한 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앞서가는 선진국을 따라잡았어요. 근데 아주 빨리 전 세계에서 가장 모방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성장 동력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장 동력들은 거의 지금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철강, 포스코도 지금 구조조정 어려워지고 있고 조선업 다 3사 지금 다 적자로 들어섰고요.
지금 남아있는 뭐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도 불과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전부 다 경쟁력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퍼스트 무브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게 창조 경제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창조 경제를 주창하는 게 괜히 레토릭으로 나오는 게, 수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왔던 이 모방경제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야 하고, 창조 경제는 결국 혁신이고, 혁신은 결국은 작은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또 해왔고, 지금 회장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엔젤 투자 협회도 뭐 그런 노력에 이제 또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창업의 뭐 현황이라고 할까요? 창업의 붐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뭐 정부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은 뭐 창업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정도의 충분한 창업이 일어나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 전쟁인데, 글로벌 경제 전쟁인데, 그러면 그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국가 대표급들이 이 창업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뭐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같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러고 있고 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은 고시하거나 아니면 뭐 의사하거나 아니면 대기업 취업하는 등 안전한 직업을 선호하지 이런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창조 경제와 창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아직 우리 젊은이들은 창업 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크게 지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어떤지도 궁금해요. 좀 우리가 좀 성공 가능성이 뭐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실패했을 때 따르는 또 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는지, 뭐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할 때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이 가는 거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스웨덴 대사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스웨덴의 젊은이들은, 똑똑한 젊은이들 다 창업에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에 두려움이 없느냐 그랬더니 스웨덴은 사회 안전망이 잘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 창업이라는 게 절벽을 외줄 타고 올라가는 거나 비슷한데, 그 외줄 타고 올라가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삐끗하면 떨어진다 그 말이죠. 10명 중에 9명은 떨어지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면 그 그물에서 받아가지고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 안전망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똑똑한 젊은이일수록 이렇게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사회가 대단히 취약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소위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을 계속 시켜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학이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 교육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 경제를 하려면은 창조 교육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방 교육을 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모방 경제 시대에는 결국은 남의 걸 베끼는 거니까 베끼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니까 국영수만 달달 외워서 베끼면은 베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모방 경제 시대에는 모방 교육이라는 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때가 창조 경제인데, 창조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절대 창조 경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웠느냐? 그러면 너는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국영수만 달달 외우는 교육을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가 창조 경제에 갈 수도 없고 선진국으로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하려면은 창조 교육으로 교육 개혁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의 중요성, 또 우리가 부족한 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의 지원 정책에 있어서 좀 이건 조금 미진하다, 이건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조 경제가 되려면은 결국 창조 교육이 돼야 하고, 또 하나는 창조 금융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은행이, 우리 금융이 저는 낙후돼 있어가지고 담보가 없으면 돈을 지원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용평가 잘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신용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담보 아니면 돈을 안 빌려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심지어 중국까지도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창조 금융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R&D 자금을 효율적으로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창조 경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R&D 예산을 줄였어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다가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그 R&D 예산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R&D 예산이 지금 현재 18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18조면은 GDP 대비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액 기준으로도 우리가 5, 6번째 정도 R&D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R&D 예산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R&D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관료들이나 아니면 교수분들이 앉아가지고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대로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냥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데 선진국에서는 이 R&D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투자자들 많이 앞세워서 그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준 기업에다가 정부가 R&D 예산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투자 효율성을 좀 높여야 하고,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제도 하나가 팁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는, 그러니까 이 R&D 자금을 투자자들이 투자해준 그런 1억 이상 투자해준 회사에다가 정부가 5억에서 7억까지 돈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00억, 올해 한 500억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억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1년에 발굴해낼 수 있는 기업 수가 한 70개, 8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율곡 선생께서 임진왜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에 이 다가오는 어두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1년에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기술 벤처를 키워내면은 이 기업들이 10년 정도 지나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기업으로 저는 커나갈 수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팁스 제도에 정부가 18조 정도의 R&D 예산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500억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이걸 한 1조 정도를 배정을 해서 1년에 한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기업을 키워나가면은 한 10년 지나면은 40개에서 한 15,000개 정도 그런 좋은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창업의 외부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 회장님 좀 많은 창업자들을 또 만나보시고 지원을 해 오시고 그랬을 텐데 이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출발할 때 좀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걸 좀 준비 좀 더 했으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텐데 뭐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요? 첫째는 우리 한국의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독창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창업을 달달 외우는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예,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남의 것을 따라서 하려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창업은 결국은 혁신적인 그런 아이템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독창성이 있으려면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대부분 죽어갑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남을 의식하는 태반입니다. 삶을 너무 살아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은 해봐야 합니다. 뭔가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1년에 2100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예. 근데 독일은 노동시간이 1400시간입니다. 예. 1년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보다 3분의 1을 더 일을 많이 합니다. 700시간을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예. 그러면 독일은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보다 같거나 낮아야죠. 우리가 3분의 1을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독일은 5만 불이 넘고 우리는 2만 5천 불 수준이니까 우리 2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능하냐? 저는 전능화가 아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일 사람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공부를 덜 했느냐? 교육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또 사교육 받으러 가서 밤 12시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독일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후 2시에, 3시에 오면은 다 그 취미 생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우리가 더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는데 소득 수준은 반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높은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독일은 교육이 무료입니다. 독일은 모든 교육이 무료죠. 독일은 철학이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데 돈을 받아야 우리의 미래를 이 교육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교육이 독일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유치원 2년, 국민학교 4년, 6년 동안에 이 아이들한테 모든 걸 시켜봅니다. 공부도 시켜보고 요리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피아노, 바이올린 다 시켜보는 거죠. 그걸 시켜보고 6년 동안 지켜보고 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부모와 학교 동격이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6년 동안 지켜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40%가 대학을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60%는
요리 잘하는 애들은 요리 학교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 창업을 하더라도 지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지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뜨는 아이템이다. 그렇죠. 뜨는 트렌드다. 추세만 따라가는. 추세, 인기만 따라가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주인인 창업이 아니라 남을 따라가는, 남이 주인인 창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대단히 아쉬워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스스로 솟아나야 하는데 남 걸 베껴서 하면 그 열정이 솟아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창업하는 젊은이들한테 정말로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창업을 해라. 예. 예, 그렇게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창업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회장님 엔젤 투자 협회 앞으로 뭐 비전이랄까요? 청사진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창업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뭐 미래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진짜 60년 만에 그 최빈국에서 우리가 10번째 가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예. 또 민주주의도 1950년대 55년도인가 미국에 한국에 온 대사가 무초 대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사로 왔는데 이분이 그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 속의 핑크과 같다. 절대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상당히 험악한 어떤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뭐 어떤 분들은 한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가서 20년 장기 불황에 들어갈 것이다. 뭐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충분히 뭐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상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나서서 정말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나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별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엔젤 투자협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나설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엔젤 투자는 스타트업에게는 말 그대로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창업에 뛰어든 신생 기업인들이 엔젤 투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경제에 튼튼한 풀뿌리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통찰력 있는 말씀 해주신 엔젤 투자협회 고영화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